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어붙은 집, 숨은 상단, 과부의 칼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의 겨울은 눈이 내린다기보다 바람이 눈을 실어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살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베어내는 바람이었고 땅은 얼어붙어 발밑을 속였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딛고 지나갔을 길에서도 사람들은 몇 번이고 넘어졌고 넘어진 자리에는 꼭 피가 남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겨울을 두고 겨울이 사람을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버틸 사람만 남기고 약한 사람은 데려간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반쯤은 거짓이었습니다. 겨울이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핑계 삼아 사람이 사람을 골라내는 계절이었으니까요. 굶주린 이를 밀어내도 죄책감이 덜했고 약자를 짓밟아도 바람 탓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계절. 그래서 겨울은 늘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북쪽 길목, 강줄기가 굽어 흐르는 고을 끝자락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며칠째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객지에서 갑자기 쓰러져 돌아왔고 관의 못을 받기도 전에 바람은 이미 지방까지 들어와 살을 베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박 씨는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끝나면 곧바로 현실이 덮쳐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박 씨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들만은 살게 해달라고. 나 대신 벌을 받아도 좋으니 아이들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위패는 나무였고 대답 대신 문풍지 틈으로 눈보라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마치 비웃듯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박 씨에게는 6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느새 말수가 줄어들어 동생들을 대신 챙기려 애썼고 둘째는 울음을 삼킨 채 이를 악물고 어른 흉내를 냈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추위에 코끝이 늘 붉었고 다섯째는 배고픔에 잠이 얕아 자주 깼습니다. 막내는 젖을 떼지도 못한 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밤마다 작은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쌀독은 텅 비어 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장작더미는 눈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지 못한 밤이면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웅크렸고 박 씨는 안방 구석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처럼 부적처럼 그 손을 풀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채로 들이닥쳤고 박 씨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박 씨의 무릎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욕설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이 방안을 찔렀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 앞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이 집에서 더 빨리 쫓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봐달라고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박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아이들이 떨며 어미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팔짱을 낀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먹빛은 지나치게 선명했고 글씨는 급히 흉내낸 듯 삐뚤었으며 도장은 억지로 눌러 가장자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관아에서 공증까지 마친 각서라 말했습니다. 형님이 생전에 빚대신 집과 땅을 자신에게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방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시동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승간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말이 바람보다 더 차갑게 방안을 가르며 박 씨를 찍어 눌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판을 짜는 것이라며
시동생은 바닥에 엽전 몇 잎을 짤랑 던졌습니다. 노자라는 말과 함께 내일 아침까지 방을 비우라는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포조를 불러 끌어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밟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짐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과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지만 박 씨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앞으로 못 갈 것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과부라느니 팔자가 독하다느니 어떤 이는 재수 없다며 침을 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귀를 막았지만 아이들은 들었습니다. 큰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아이답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큰아이는 어린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신혜는 다리 밑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강바람이 물을 타고 올라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추위가 밤이 되자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막내는 열로 몸을 태우기 시작했고 숨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박 씨는 막내를 품에 안고 밤새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엄마가 살리겠다고. 하지만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은 약도 쌀도 아니라 내일이라는 사실을요. 내일을 사려면 지금의 무언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침이 오자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장터로 향했고 가발 장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도 사달라고, 아이 약간만이라도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수는 혀를 차며 엽전 몇 푼을 던져주었습니다. 박 씨는 낡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싹둑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끊어진 자리로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미의 도끼, 짐승 같은 결심. 약을 지어 막내에게 먹인 그날 밤, 박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귀신을 잡아서라도 살리겠다고. 그때 시장통 구석에서 누군가 박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연민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박 씨를 산길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시장통을 빠져나와 아이들을 다리 밑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막내의 숨이 조금 고른 듯 했지만 그건 약이 듣는 기색이라기보다 잠깐 열이 가라앉은 착각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는 품속에서 미지근하게 끓고 있었고 박 씨는 그 체온이 언제 다시 폭발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놓는 순간 손이 느슨해지고 손이 느슨해지는 순간 아이가 미끄러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얻으려면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을 노리는 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통 구석, 바람이 덜 드는 담벼락 아래에서 한 사내가 박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옷은 멀쩡한데 어딘가 늘어진 느낌이 있었고 얼굴엔 웃음이 걸려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이 먼저 사람을 훑었고 웃음은 나중에 따라 붙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부인네. 애들을 줄줄이 달고 이 추위에 어쩌다 일이 됐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부터 상대가 자기 사정을 마음대로 재단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내는 박 씨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보고 확신한 듯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붕 있는 데서 자야지. 그러다 애들 얼어 죽겠소. 지붕. 그 말이 박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고 아이들이 그 소나기 안에서 더 바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말을 들으면 눈빛이 흔들립니다. 사내는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미끼를 더 던졌습니다. 집이 하나 있소. 아주 싸게 나온 집. 박 씨는 그 말이 덫이라는 걸 알면서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자는 덫을 피하려다도 굶어 죽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사내는 박 씨의 손에 쥐어진 동전 몇 잎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세어보더니 일부러 크게 혀를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듣게 박 씨의 처지가 더 초라해지게 이 돈으로는 닭장도 못 사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대가 솟는 순간은 늘 위험합니다. 기대는 꼭 절망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 씨는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차라리 모욕을 덜 받고 돌아가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손을 피해가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오. 이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긴 있소. 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내는 그 멈춤을 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산 밑에 오래 비어있던 폐가가 하나 있소. 거긴 이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폐가. 박 씨는 그 말을 삼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폐가라는 말에는 늘 소문이 따라붙습니다. 소문에는 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싸죠? 사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러나 그 대수롭지 않음이 더 수상하게. 소문이 있지. 귀신이 나온다느니, 밤마다 땅 밑에서 온다느니. 하지만 소문이 소문이지, 사람 안 살면 집은 그냥 집이요. 박 씨의 시선이 막내에게 내려갔습니다. 막내는 기침을 했습니다. 그 기침은 작은데도 박 씨의 등뼈를 밀어 올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당했습니다. 겨울에게, 가난에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 등 뒤가 너무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미 수십 번 이 길로 사람을 데려가 본 것처럼. 아이들은 걸음이 느렸습니다. 첫째는 동생 둘을 끌듯이 붙잡고 걷고 둘째는 막내가 든 박 씨의 팔이 흔들리지 않게 옆에서 받쳤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어른이 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겨울은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배우게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장터의 냄새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평소라면 누군가 지나갈 만한 길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발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인 길은 흔적을 숨겼고 숨겨진 흔적은 불안을 키웠습니다. 박 씨는 사내의 걸음을 따라가며 계속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떼어놓는 길이라는 느낌. 사내는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피해 산비탈 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몇 번이고 길이 맞습니까? 라는 말을 삼키려 했습니다. 괜히 말을 걸면 자신이 겁먹은 티를 내는 것 같았고 겁먹은 티를 내면 상대가 더 쉽게 휘두를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더 매서워졌고 아이들의 입술은 점점 푸르게 질려갔습니다. 막내는 잠든 것처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박 씨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열이 오른 아이는 어느 순간 너무 조용해집니다. 박 씨는 막내의 볼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확인했습니다. 미지근한 땀, 살아있는 증거. 박 씨는 그 증거 하나에 매달려
계속 걸었습니다. 사내가 멈춰선 곳은 산비탈이 깊게 꺾이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허리까지 눈이 쌓인 마당이 있었고 마당 끝에 초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집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고 처마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는 이미 뜯겨나가 바람이 그대로 드나들었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스스로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말이 나오자마자 사내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는 마치 박 씨가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처럼 정색했습니다. 그럼 내려가겠소? 길바닥에서 애들 얼어 죽어도? 그 말은 박 씨의 목을 조르는 줄이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분노는 밥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지붕이 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겠습니다. 사내는 박 씨의 손에서 남은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돈이 손을 떠나는 순간 박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래를 한 건데 거래를 당한 느낌. 사내는 돈을 품에 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너무 빠르고 급하게. 박 씨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받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저 사내는 도망친다. 그게 이 집의 값이라면 내가 너무 싸게 산 게 아니라 너무 비싸게 산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박 씨에게는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떨고 있었고 하늘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산바람은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박 씨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방에는 종이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것도 있었고 겹겹이 덧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글씨는 번져 알아보기 어렵지만 그 종이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부적은 문 한 장에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마치 누군가가 집 전체를 봉인하듯 붙여 놓았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부적이 아니라 나가지 말라는 부적 같다. 아이들이 어미 뒤로 바짝 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박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면 아이들이 그 웃음을 믿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 믿는 척이 지금은 필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다. 산바람이 문풍지를 긁는 거야. 아랫목에 누우면 괜찮다. 박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곰팡이 냄새와 흙내가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차가움이 입안까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는 숨을 삼키며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여러 줄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낡은 흔적이라기엔 너무 날카롭고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누군가가 이 집에서 미쳐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구들장은 처음엔 차갑다가 시간이 지나며 미지근해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기운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듯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랫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문풍지가 미친 듯이 떨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무엇인가를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것처럼. 박 씨는 부직갱이를 쥐고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아이들을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박도 아니었습니다. 발밑,
방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둔탁한 울림. 박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부직갱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번엔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끼익. 쇠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나무가 찢기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방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아궁이 옆 부엌 쪽에서 더 선명했습니다. 박 씨는 잠든 아이들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 비명을 지르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숨을 죽이고 부엌으로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부엌은 방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 한 줄기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달빛이 바닥 위 낡은 가마니를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그 가마니 아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두려움은 지금 사치였습니다. 뒤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낮게 그러나 칼처럼 말했습니다. 귀신이면 귀신답게 나오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말하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을 긁던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박 씨는 그 멈춤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는 차라리 들리는 게 낫습니다. 소리가 사라지면 그 다음은 늘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닥 아래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 살려주시오, 물물 한 모금만. 박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신의 울음이 아니라 사람의 애원. 땅 밑에서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 살고 싶은 기색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섞인 죽음에 닿은 소리. 박 씨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소문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는 걸. 귀신이 있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귀신으로 만드는 집이라는 걸.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니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나무로 짜인 네모난 판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고 손잡이에는 오랫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때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판자는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끼익. 섬뜩한 소리와 함께 판자가 조금 들렸습니다. 순간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오물 냄새, 축축한 흙내가 뒤엉킨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박 씨는 소매로 코를 막고 몽당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구멍 아래를 비추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이 하나. 반쯤 송장 같은 몰골로 축축한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마른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손은 오래 굶은 손이었고 오래 눌린 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가오. 박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막내의 뜨거운 이마였습니다. 박 씨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그리고 물항아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뜨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반쯤 쏟아졌지만 박 씨는 다시 퍼담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물 한 방울이 사람 목숨 한 번일 수 있다는 걸 박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물바가지를 들고 다시 구멍 앞에 섰습니다. 그 밤 박 씨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박 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물바가지를 들고 토굴로 내려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려 물이 바가지 가장자리를 넘쳤습니다. 흘러내린 물이 흙바닥에 스며들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위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토굴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썩은 흙과 오래된 공포가 함께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물바가지가 닿자마자 거의 기어오르듯 달려들었습니다. 말라붙은 입술이 바가지에 닿는 순간 그는 짐승처럼 물을 들이켰습니다. 꿀꺽거리는 소리가 좁은 토굴 안에 울렸고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의 몸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에 잠시 겁이 났지만 곧 아이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이부터. 그 말에 남자는 물을 마시다 말고 떨리는 손으로 여인과 아이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자기 몫을 남겨두지 않고 먼저 아이에게 바가지를 기울이는 손길을 보며 박 씨는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철저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위로 올라가 부엌을 뒤졌습니다. 쌀독 바닥에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의 쌀알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쌀알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걸 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다른 장면이 덮어버렸습니다. 열에 들뜬 막내의 얼굴과 토굴 속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박 씨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외면하면 너도 내 아이들 앞에서 끝이다. 그녀는 남은 쌀을 몽땅 솥에 쏟아붓고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쌀알이 보일 듯 말 듯한 묽은 미음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는 밥 냄새라기보다는 따뜻한 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배를 채우는 냄새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미음이 담긴 사발을 들고 다시 토굴로 내려갔습니다. 여인의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대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겨우 입술을 벌렸습니다. 몇 숟가락이 넘어가자 여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이도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작은 목이 애써 움직이며 죽을 삼키는 모습에 박 씨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남자는 박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인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위층에서 아이들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 씨가 보이지 않자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박 씨는 화들짝 놀라 사발을 내려놓고 사다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다시 올 테니 절대로 소리 내지 마시오. 낮에도 밤에도. 들키면 다 끝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보다 공포가 더 짙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는 위로 올라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삼키며 어미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박 씨는 그 작은 손들을 하나하나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집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지붕이 아니라 칼날 위에 놓인 밥상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박 씨는 토굴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밤사이 누가 숨을 거두지는 않았을지 그 생각이 목을 조였습니다. 다행히 셋은 서로 기대며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박 씨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양에서 상단을 운영하던 김진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라는 이름은 이 고을에도 익히 들리던 이름이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길과 사람, 정보까지 움직인다는 거상. 그런 사람이 토굴에 갇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겼던 집사 최가가 재산을 탐해 가족에게 독을 먹이고 이곳에 가두었다고. 이 집은 원래 비상시에 쓰려고 몰래 마련한 은신처였지만 배신자의 손에 무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그의 아내였고 아이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그제야 몸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박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부인과 아이들까지 위험해집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시오. 박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약속하십시오. 살아서 나가면 그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김진사의 눈빛이 그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 씨는 알았습니다. 이 집 아래에 갇혀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터질 짐승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집 주변의 기척이 달라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눈을 밟는 발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박 씨는 일부러 마당을 쓸며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먹일 것도 없고 귀신 나오는 집을 잘못 샀다는 말들을 일부러 흘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다고, 누가 와도 그렇게 말하라고. 김진사의 상태는 다시 나빠졌습니다. 독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몸에 굶주림이 겹치자 그는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검붉은 피를 토했습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울었고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돈이 필요했고 돈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계속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뒤에서 따라붙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박 씨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자 살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망이를 내리칠 때마다 손등이 찢어졌고 피가 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꽂혔지만 박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박 씨는 겨우 엽전 몇 푼을 모아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독에 좋다는 약초를 사고 그것을 치마 속 깊은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연기가 새지 않게 문풍지를 막은 뒤 약을 다렸습니다. 냄새가 퍼지지 않게 몸으로 아궁이를 가리며 박 씨는 계속 속으로 빌었습니다. 약을 들고 토굴로 내려갔을 때 김진사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숟가락으로 억지로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의 몸이 크게 경련하더니 서서히 숨이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을 스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알았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지만 냄새는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살인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그는 집안을 훑어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약냄새네. 그 말 한마디에 박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시동생은 형님이 숨겨둔 돈을 어디 감췄느냐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박 씨는 몸으로 부엌 쪽을 막아섰습니다. 눈빛에는 겁보다 경고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침을 뱉고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 말라 외친 뒤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 사또는 박 씨를 몰아붙였고 시동생은 옆에서 혀를 놀렸습니다. 훔친 돈을 숨겼다고, 수상한 짓을 한다고. 박 씨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훔친 것은 없다고. 그 대답 뒤에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도 토굴의 사람들도 끝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끝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자 사또는 혀를 차며 풀어주었습니다. 박 씨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달려왔고 박 씨는 그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토굴로 내려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상처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인이 흘린 피는 헛되이 두지 않겠소. 그 눈빛을 본 순간 박 씨는 알았습니다. 지하에 갇혀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깨어난 호랑이라는 것을. 박 씨가 쓰러진 몸을 추스르는 동안 김진사는 서서히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밤마다 토굴에서 올라오는 그의 숨소리는 조금씩 고르게 변했고 눈빛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보다 계산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망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며칠 뒤 김진사는 박 씨를 불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 집의 바닥을 열어야겠소. 박 씨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이 단순히 사람을 숨기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징후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아이들을 마루 끝으로 물리고 대장간에서 빌려온 연장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망치가 구들장을 내리치는 소리는 집안을 울렸습니다. 오래된 흙먼지가 공중에 떠올랐고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번의 타격 끝에 구들장 아래에서 단단한 돌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사는 돌판을 밀어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돌판 아래에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묻혀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박 씨는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금과 은괴, 비단에 쌓인 폐물들이 항아리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아리에서는 낡은 장부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헤어졌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김진사는 장부를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놈들의 숨통이다. 장부에는 거래 내역과 빚,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가가 어떻게 상단을 가로챘는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장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왜 귀신집이라 불렸는지,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가장 깊게 묻힌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소문이 먼저 돌게 만들었습니다. 최가의 거래가 막히고 있다는 이야기, 돈줄이 끊기고 있다는 이야기. 상인들은 빠르게 발을 뺐고 돈은 주인을 떠났습니다. 최가는 급해졌고 급해질수록 더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사이 박 씨의 시동생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과 땅을 차지했다는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과 투전판에 빠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문서 위에 찍힌 도장은 어느새 그의 숨통이 되었습니다. 돈을 더 빌리면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가장 먼저 그를 배신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김진사는 장부를 품고 사람들을 모아 최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술판이 뒤집혔습니다. 최가는 눈앞에 선 김진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아있었군. 김진사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글자들이 이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최가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도망칠 길도 변명할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의 집에도 사채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내놓으라는 말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과 땅은 한 장의 종이가 되어 그의 손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박 씨가 쫓겨나던 그 새벽과 닮은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주린 끝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따뜻해 보이는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깃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고 국밥 한 그릇이 내어졌습니다.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고 고개를 들었을 때 마루 위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은 입에 맞으십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박 씨는 엽전 꾸러미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동전이 흩어지는 소리는 과거 그들이 박 씨에게 던졌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박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고 대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끝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기슭의 폐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이 머무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박 씨의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날 물 한 바가지가 내 인생을 살렸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날 우리는 모두 살았을 뿐입니다. 그 고을에서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과부 박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겨울 끝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결심은 봄까지 이어졌습니다.